이승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조금 긴장이 됩니다. 뭐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사실 강의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작년에는 그냥 뭐 제가 하던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였다면, 저도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상지건축이라는 데가 저와도 이제는 뭔가 점점 가까워지는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뭘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나눌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저런 책을 좀 보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도시를 위한 자유, 자유를 위한 도시, 아주 거창한데요. 그냥 제가 최근에 드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요. 역촌동에 있는 저희 집 아랫개에 있는 골목인데,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암스테르담 쪽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최초의 고대 도시라고 불리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마 태양의 후예들에 나오는 거기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제 가서 활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쟁 분쟁 지역. 거기가 이 도시의 이름을 땄어요.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이제 BC 한 4천여 년 전부터 한 2천여 년 동안 지속이 됐던 고대 도시이고요. 여기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수메르인들, 이제 문명상으로 이제 가장 오래된 인종이라고 하는 이제 수메르인들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에 나오고요. 그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이 우르크를 지배했던 강력한 통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우르크에 나 살기 싫어, 이 도시를 떠나려고 여행을 갔다가 결국에는 그냥 인간 도시가 제일 편하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거기에 나오는 우르크입니다. 예, 이런 데예요. 여기 이제 이쪽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쪽이 이란이죠. 이란이고, 여기가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우르크는 이라크 지역이고, 사실은 우르크의 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이러저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라크가 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우르크 시대에 여러 도시들이 발달된 이 우르가 현존하는, 남아있는 고대 도시. 그러니까 이 우르크는 지금 거의 이제 폐허가 된 상태이죠. 요거는 가상도예요. 요거를 구현한 가상도고, 현재 우르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구자라트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그냥 농촌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작이 됐는가를 보면은, 이 우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고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자라트라고 하는, 일종의 신전이에요. 구자라트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신성함을 상징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자연과 구분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 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고, 한 5만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살았대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구자라트처럼 자연과 지구라트, 제가 맨날 헷갈립니다. 자연과 신성함은 이제 구분되는 그런 지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신성함을 표상할 수 있는 아까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축물들과 함께 여기가 그냥 건축물들이 아니라 뭔가 그 신성함을 숭배하는 어떤 제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제의 도구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뭐 독특한 옷도 필요할 거고, 장신구도 필요할 거고, 뭐 음악을 위한 뭐 악기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문 사제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에도 보면은 사제 집단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뭐 11조를 낸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노동을 하지 않고 이런 제의적인 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헌납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이 물품, 또 이 사제들이 사용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물건, 곡식들을 위한 창고들도 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큰 것들을,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이 들어와야 되는 돌, 뭐 나중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집단 노동이 필요한 거죠. 집단 노동이.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또 집단 거주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시와 농촌을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인구 밀집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자, 사제 집단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돌 나르고 이런 큰 건축물들을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수하는 이런 일을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사냥이나 채집이나 농촌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제2차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생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몫을 또 생산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노동분화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건축이라는 게, 이 아키텍처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식, 그리고 이때는 특히 무너지지 않게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침수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역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선진 문물 지식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나 발명이 되거나 혹은 다른 데로부터 전수를 받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안에서는 일정한 자원들을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사제나 2차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오물과 쓰레기가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감히 이제 여기 워낙에 다들 건축 전문가시니까 사실 그 상하수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부가 축적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통치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 부류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위계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는 데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일정한 갈등, 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방식의 치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라는 게 일정하게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고 특히 지구라트를 관리하고 자신들의 어떤 신성한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혹은 동물들, 재해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치수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서 치자가 바로 이 물을 관리하는 치수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치수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지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보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직은 도시 단위이지만은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르크는 일종의 도시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시간을 가면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뭄바이의 한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시라는 데는 뭐 작은 규모 정도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도시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농촌사회겠죠. 그래서 농촌사회는 사실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적인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뭐 작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귤 심고 내년에 토마토 심고 후년에 마늘 심고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그런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심는가라는 것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변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크지가 않죠. 사실은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위계성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하지만은 지난 10년, 15년 전부터 한국도 농촌 사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인구 소멸이라고 하죠. 인구 소멸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가고 있는 그 지역의 경우에도 외지인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이제 이게 보통 농촌 사회에서는 굉장히 있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한 30대가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농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시는 기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시라는 데는 사람이 이 하나의 물품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쌀도 필요하지만 고기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하고 향신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모든 거를 다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마을이 여러 군데를 다 일일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류의 장소가 생기겠죠. 뭐 실크로드 도시라든가 혹은 바그다드와 같은 항구라든가 나중에 뭐 상해라든가 이런 곳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지만 도시는 기본적으로 환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고서 뭐 평가를 하든 뭐 사용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의 정서는 환대예요. 이게 환대라는 게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도시의 본질인 거죠. 교환을 하고 교류를 하고 뭐 문물이 만나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것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되는 거니까 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들, 여러 문물들, 여러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혼종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를 얘기하듯이 이제 영어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혼종성이 도시는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개방적이어야 하는 거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과거에 도시는 나그네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뭔가 연기가 나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용이 불을 뿜어서 생기는 건지, 전쟁이 난 건지, 산에 불이 난 건지, 어떤 신성한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어저께 누가 왔대. 뭐 우리랑은 다르게 옷을 입은 사람이 왔대. 뭐 그 사람이 마침 저쪽 방면에서 왔다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기 용 2마리가 사는데 어떻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그네는 뭐냐? 지금의 SNS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그네가 적어도 진짜 적으로 평가되거나 전염병으로 옮긴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나그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요 사진은 뭐냐면은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저도 찍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하얼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걸 못 찾아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퍼왔는데 이게 하얼빈역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하얼빈역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소예요.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유리 너머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 좀 놀랐어요. 저도 굳이 이런 거를 검색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면은 요렇게 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없어. 진짜 여기서 딸꾹질을 하지 않는 한은 총알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를 이렇게 빵 쏴서 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통감도 하고 사실은 이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하얼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일본 군인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경호도 하고. 근데 안중근이 너무 가까이 가서 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가보고 또 하얼빈의 다른 하얼빈 도시라는 데를 보니까는 여기는 유독 혼종성이 강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얼빈이라든가 중국 본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인데 이게 한족의 지배보다는 동북 쪽이다 보니까는 이 만주족들이 주로 이제 살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교류가 많이 있었고, 제가 묵었던 데도 1905년도에 러시아가 만든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완전 러시아에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인들 있죠. 또 일본인들도 이제 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 청나라가 러시아가 일정의 어떤 그 조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그런 여러 부류의 인종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별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혼종성들이 있었던 거죠. 도시는 그런 혼종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종성이 없이 너무나도 획일화된 데는 조금 이제 그렇죠. 다른 거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도시가 신성함이 중심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지구라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성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중세 때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 더렘이라는 데인데, 저도 이제 제가 좀 살던 데인데, 이거는 더렘 캐서드랄입니다. 이제 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이제 더렘 처치예요, 교회예요. 캐서드랄 대성당. 이거는 이제 그 성이고, 캐슬이고, 이거는 캐서드랄인데, 이렇게 항상 그 어떤 그 중세 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이 성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성이 있고, 그죠? 영주가 사는 성이 있고, 그 밑에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제 목초지나 이제 논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신성함이 중심인, 그러니까 종교적 신성함이 중심인 데죠. 그러다가 이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신성함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굴뚝에서 뿜어지는 이 연기, 이 매연이 오히려 그 당시에 신성함일 수가 있는 거죠. 산업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굴뚝의 연기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도 코인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그 황소죠. 네. 이제는 도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지역이잖아요.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도 맨하탄이 있고, 런던에 시티가 있고. 어떤 그 신성함의 중심축들이 점점 바뀌고, 그 중심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도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물,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체증, 각종 범죄, 갈등,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도시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도시는 수많은 문제 진원지다. 하지만 도시는 그 안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문제는 사실은 도시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인구 소멸이라,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요,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몰리게 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구 자체가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이나 자연이 재구성된다라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거고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자연히 관광지나 보호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좋은 화초가 되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행성적 도시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 자체가 점점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도시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뭐 전염병 같은 경우도 금세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홍성 장곡에 가요. 충남 홍성 장곡에 가서 한 2, 3일 정도 묵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연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실험에 참여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았어요.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읍에 나갈 때 빼고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거기 가서 이제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랑 막 밤새 술 먹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1시간 40분 저희 집에 그나마 이제 안 막히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근데 보니까는 여기가 한 20km인가 2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 장곡에서는요, 22km면은 우리 저기 저녁이나 함께 먹으러 갔다 올까 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 한 15분, 20분 후딱 갔다 오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제가 같은 거리인데도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건 시간의 문제, 노동의 문제, 에너지 소비의 문제, 탄소 발자국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이 되냐면은요, 도시가 이제는 더 이상 도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는 장곡 온누이 마을 센터이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조그만 워크세이션 사무실에서 제가 조금씩 거주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에 있는 하는 연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도시 문제를 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귀촌 귀농을 권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3천만 원에 뭐 집 지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너무너무 좋단 말이지. 저도 저번에 그걸 봤어요. 이 사람들이 7평짜리 집을 지은 사람. 딱 제 나이대 부부인데 7평짜리 집을 어디 시골에 졌는데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팔고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7평짜리 집을 사서 농촌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고민보다도 사람들에게 귀촌을 권해요. 근데 사실 귀촌이 쉽지 않아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 특히 이걸 다 끊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대형 병원도 필요하다 뭐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끊고 내려가는 어려운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요즘 뭐 그 말 있잖아요. 그 뭐죠? 4도 3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4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3일은 촌에서 지낸다. 근데 이게 그냥 집 하나 달랑 짓고 주변 사람들 모르게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제가 3일을 거기 가서 월 15만 원, 20만 원 내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뭐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세컨하우스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제가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도시에 사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옮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서 아주 저렴하게 생활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생활인구로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작은 능력을 거기에 기여를 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랑 그리고 거기 뭐 이장님이랑 마을 분들이랑 여러 가지 갈등을 군이나 뭐 도랑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같이 이제 의논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담이었지만 아무튼 현재는 도시의 문제를 도시 스스로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권력자가 도시를 새롭게 완전히 개편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파리에 이제 오스망이라는 사람이 이 이제 국가력을 등에 업고 파리를 완전히 방사형으로 개조를 해버리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제 도시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방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떠밀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도시에서 눈치 보거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아마 보여드렸던 표인 것 같은데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전 세계 불평등 지수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인데요. 이 진위 개수는 0으로 갈수록 빈비격차가 적고 1로 갈수록 큰 거예요. 근데 이 1840년대인가부터 쭉 그 불평등 지수를 연관설이 있어요. 전 세계로. 2010년도까지. 그런데 그러면은 1차 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쫙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무슨 뭐 I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이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풍요로운 사회를 약속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지수를 보면은요, 불평등 지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약간의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던 건 한종 있지만 한 번도 이게 이 경향성이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의 고도화는 계속 진행이 돼서 한편으로는 이 인류가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하지만 이 불평등 지수는 증가를 합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과 했던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시도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빈곤층이라든가 불평등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60년대에 앙리 르페부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지리학자이기도 하고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유엔 해비타트 같은 데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기 여러 가지 권리 개념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공동작품이다. 도시는 공동작품이다. 누가 소유하고 특정한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중세도시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도시라는 데는 건물주,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 또 그 건물을 짓는 사람, 또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 그 지역의 카페, 도서관, 청소부,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도시인 거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어떤 뭐랄까 인프라 자체를 도시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어벤져스 저 좋아했는데 어벤져스 토르라는 토르가 있잖아요. 그 토르의 토르의 그게 라다르인가요? 뭐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행성이 폭발을 해요. 이제 굉장히 나쁜 그 괴물이랑. 근데 그 토르의 원 고향이 아스가르드인데 이 아스가르드가 그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아스가르드에 있던 백성들이 큰 우주선을 타고 아스가르드를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 공간으로서 행성으로서의 아스가르드는 터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스가르드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스가르드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아스가르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스가르드고 거기가 그러니까 서울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사는 게 도시인 거지. 도시가 어디 규정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도시인 거지. 누군가가 신이 혹은 특정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모두가 그 권리를 그 도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유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appropri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유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내 거잖아요. 이 소유라는 말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property, 영어로는 이제 property인데 철학에서는 이거를 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유라는 말과 속성이라는 말, 작년에도 그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맨 밑에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어로 프로퍼티잖아요. 속성, 내 본질,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속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내 거라는 말은 내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강력한 거거든요. 뭔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유가 아니라 이건 전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소유해서 그 소유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빌리고 빌린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권을 갖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시경의 거리 해설을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부른다. 술 먹으면서 부르고 뭐 기분 좋을 때도 부르고 여기 노래방 가서도 불러요. 그러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래방에서 성시경 노래 거리 해설을 딱 부르면 그거 이승원 노래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노래가 아니지만 제가 늘 부르니까 야 그거 승원이 노래인데 네가 왜 부르냐? 야 나는 부르면 안 되냐? 부를 수 있어요.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니까 부를 수는 있는데 뭔가 이제 제 노래라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다만 저도 내 거니까 너희들은 못 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화적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문화계 쪽, 예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도시도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어떤 건물 하나 샀다 그래서 그 도시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서울에서 살거나 일터로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설령 노숙인으로서 여기서 하루 종일 누워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울인 거잖아요. 아까 아스가르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런 거다. 어떤 소유 여부가 아니라 누가 잘 이용하는가. 그리고 근데 그 이용하는 것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는가가 중요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근데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시위를 할 때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저도 정착자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한번 데리고 나갔었어요. 여기고 여기가 이제 지금 바뀌기 전 광장입니다. 광장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앉아서 이제 일종의 전유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예. 그죠? 그런데 지금 광장이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바뀐 광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뀐 광장을. 왜냐면은 광장은 정주하는 곳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광장은 옆에서 누가 책을 읽지만 옆에서 서커스를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옆에서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책 읽는 사람이 버스킹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실래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끔씩 쫓겨나기도 하지만 이제 뭐 노점상도 있고 그냥 광장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광장은 완벽하게 채워지지도 않지만 완벽하게 비워지지도 않는 그리고 정주하지 않는 약간 노마딕한 유목적인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A와 B가 만나서 C로 가기도 하고 D로 가기도 하고 어떤 우발적인 만남이 또 있을 수 있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광장에 이 세월호 천마, 이게 이제 저희 CCN 연구소의 정경 소장이 설계를 한 건데 이것도 되게 슬픈 거죠. 그렇죠? 뭔가 정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야외 조형물이 이제 광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되게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정한 기획이 들어간 거고, 지금 여기 가시면은요, 뭐, 1년 내내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해요. 큰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책 읽는다고 의자나 소파 갖다 놓고 아니면 수영장 갖다 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의 야외 조형물이지 광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이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할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기획해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고정시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광장은. 우리가 외국의 광장은 부러워하면서 사실 우리의 광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공동역 1번 출구 옆에 있는 경의선 공유지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시겠지만 여기가 경의선 라인이에요. 저쪽 효창역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동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대 입구 AK몰까지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연남동도 이어지고. 자,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1905년도인가 이제 경의선이 생겼다가 그 당시에 농토를 강제 소용을 해가지고 의주와 한성을 잇는 철도를 만들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지하화 사업이 되면서 이 위가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자, 철도공사가 이 라인을 관리했어요. 철도공사는 철도를 관리하는 데예요. 근데 철도가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 땅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히 철도시설, 당시에는 철도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특정, 저기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임대 수익료로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삼성동에 있던 한전 부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철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철도가 내려갔어요. 그럼 비어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목적을 다시, 공공 목적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철도시설 공단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철도 공단거로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가 그 AK몰까지 다 서울시가 일정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공원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계획도가 없어요. 여기를 이제 이랜드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사실 여기는 3개인가 4개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고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랜드도 그 계획을 못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비어 있으니까 서울시가, 그러니까 마포구랑 서울시가 여기 빈 땅인데 그냥 횡하니까 시민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벼룩시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늘장이라는 거를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즐겼는데, 그러다가 시설공단이 여기를 상업화하는 이랜드가 빌려줘야 되니까는 너희들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되면 나갈 테니까 우리가 계속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게 경의선 공유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서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뭐 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예술도 하고 달리기 동호회도 있고 온갖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가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그럼 계획이 뭐냐? 일단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냐? 그거 갖고 실내경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에 레미안이나 이런 데 있는 부동산업자들도, 더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루머들을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포구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가 갑자기 자기 동네 땅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법무부랑 국토부가 여기에 활동하던 사람들에게 36억의 소송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알겠다 막 확 물어버리고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들도 조정을 해가지고 취하를 하고 빠지는 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상태예요. 아직도 이게 2020년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발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갑자기 국공유지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땡땡 관할 부처의 땅인 것처럼 해놓고 그냥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누릴 공공의 공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게 있죠. 자, 근데 도시의 자유의 도시니까, 저는 도시에서의 자유는 아까 이제 쉼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시간 복습인데요. 쉼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물론 잠도 잘 자고, 한잔하고 이런 건데, 잠 잘 자고 한잔하는 그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편안하고 존엄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농촌에서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쉼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거기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웃으면서 그래. 왜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죄다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저는 노동과 쉼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내가 오히려 존중받고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쉬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쉬더라도 그게 내가 실업의 상태, 남이 눈치 주는 상태라면은 또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노동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존엄하다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돌봄 얘기를 하지만 안전하다는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쉰다라는 건 사실은 안전하다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골목에서든 혹은 우리가 뭐 유흥을 즐기러 어디 가서든 안전하다라는 게 당연한 상태가 다시 쉴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쉴 수 있는 터전, 도시는 어때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존엄한 생로병사를 위한 도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존엄한 생로병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 제일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하는 얘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쪽팔리기 전에 그냥 죽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70이 오기 전에 더 늙어서 추한 모습 남들한테 보이기 전에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하고, 또 지금 이제 싱글인 우리 후배들이 있어요. 지금 5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형 나랑 스위스 같이 안 갈래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존엄사 스위스 가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난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형 나 지금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나 죽고 나면은 너무 내가 취해질 것 같아. 나 죽은 모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벌써부터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왜 늙고 죽는 게 우리는 추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 당연한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서 천천히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나도 곧 그렇게 될 거고. 그쵸? 몸에서 냄새 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군가를 불편해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동네에서 그 근족이 등 달려 있는 모습들. 저도 예전에 아파트 살 때도, 아파트 사는데도 단지에 막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술 처먹고 이제 집에 딱 술 마시고 집에 이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아파트 한 7, 8층에 빨간 등이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또 누가 상 치르시는구나. 그러면 저쪽 이제 관리실 옆에 텐트 천막 있고 거기서 육개장 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로병사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뭐 자녀에게도 뭐 이런 일인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메멘토 모리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의미가 더 있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 장례라는 거를 타부시하고 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냉혹한 현실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로병사가 갇힌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어떤 나라들처럼 그냥 그 동네 교회에 비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전몰자들을 위한 묘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냥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고민이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 안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 납골당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투기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 부모 모신 데인데 내가 여기를 쉽게 투기하면서 사고 팔고 이 생각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로병사에 대해서 로와 병과 사를 다 떼버려. 그 생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젊은 생만 추앙을 하는 이 사회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 그건 더 자유롭지 않은 거다. 왜냐면 계속 젊어지려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긴장된 사회가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도시 커먼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커먼즈라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미스터 선샤인을 설명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그 김희성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누구죠? 변요한이 했던 그 한량, 저도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쓸모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뭐 하늘의 해, 달, 꽃, 별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데 왜 쓸모없는 거냐? 여기서 쓸모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쓸모없는 나쁜 거라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가 필요해. 그리고 그 해를 보기 위해 사실 우리는 뭐 기후운동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관리가 또 한편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헌법.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도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의 것인데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누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패션, 문화, 음악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지적재산권까지 가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아리랑 요즘 아리랑 이거 판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종교 어떤 그 영성 종교 예수님 이거 무슨 뭐 라이센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공공 와이파이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공공 와이파이가 아시겠지만 이제 재난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 와이파이일수록 굉장히 강력하게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재난재해 때 그 와이파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시스템을 좀 이렇게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 이제 사회 인프라도 사실은 이제 커먼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극. 근데 남극이 점점 사유화가 되고 있죠. 깃발 꽂으면서 여기는 세종기지 어디 거, 여기는 어디 거, 지금 화성도 지금 어디 거. 사실 이제 태초에 소유는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근데 사실 이 환경 문제도 커먼즈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 질병도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커먼즈를 강조한다고 해서 니 거 내 거 구분을 안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보자. 국가가 영어로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 컨트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리퍼블릭이고 또 리퍼블릭은 사실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의 영어적 표현이 커먼웰스예요. 커먼웰스. 공동의 부. 국가라는 거는 공동의 부라는 거예요. 이 땅, 강, 여기서 하는 곡식,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 공동의 거. 국가라는 거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자산 위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리퍼블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공화국이라는 게. 커먼즈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가 존엄한 도시는 아닐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떤 도시,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저희 장모님이 파주 운정에 사셔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때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약과예요. 사실은 한 거의 10차선 도로가 양쪽 마을을 확 나누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조금 그랬어요. 이게 이 인프라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이제 들고 거의 이제 막 이제 아파트 풍경들이 많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동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병원이나 학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랑 저 친구가 여기 이제 뭐 연구 때문에 갔는데 담배 필 데가 없는 거예요. 담배 필 데가. 그때는 제가 담배를 엄청 피웠는데 그래가 저기 어디 가지고 피고 다 이렇게 왔어요. 다 노출이 돼 있어. 근데 여기 제가 교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는 다 뭐 학원이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애들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편해하세요. 그래요. 왜? 바로 학교 앞에서 학원으로 쏘. 학원에서 집으로 쏘. 나쁜 짓 할 틈이 없어. 우리 같은 경우에 약간 뒷골 몰고 좀 세기도 하고, 뭐 어디서 좀 침도 뱉고, 뭐 이런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막 자유, 환대, 마주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때로는 감시화되기까지도 한. 그럼 그게 도시일까? 아주 그냥 급진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시인가? 그냥 집단 거주지 아닐까? 특정한 양식에 맞춘 집단 거주지 아닐까?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생활도 있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냥 어울려 있고 또 제가 여기다 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탈리아에는 정신병원 시설이 없습니다. 모든 정신병 질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중증, 여기서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폐쇄병동이든 개방병동이든. 우리가 뭐죠? 정신병동은 아침 와요. 그게 이탈리아에는 없어요. 70년대 후반에 이 자유정신 의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왜 정신질환자를 가두냐. 그냥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마을에서 어떤 그 지역 돌봄 시스템에서 가면 되지 해가지고요. 90년대 초반부터 점차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부터 점차 없애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에는 그 시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We Can Do That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 얘기예요. 마지막 정신병동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환자들을. 그 마을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근데 6명인가 7명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호사랑 의사가 이들이랑 같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논첼로 협동조합이라는 거 진짜 있는 데인데 여기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도 살고 그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95년도에 영국을 처음 이제 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갔을 때 다운 증후군 환자가 너무 많이 보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되게 충격이었다고. 아, 역시 제국주의자들 천형을 받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냐? 거기는 다운증후군인 친구들이 거리를 다녀도 아무렇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만 나와도 우와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거기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운시 증후군인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었던 데였단 말이에요. 혹은 나가면은 마수거리 재수 없다고 소금을 맞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가?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2집 걸로 한 집이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통계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도시, 누구에게 맞춰진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도시의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도시는 뭐 신성함도 있고 뭐 있겠지만 도시는 자유와 환대, 우정과 연대의 인프라인가? 약간 조금 좀 허황된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게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사는 건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게 그야말로 내가 사는 것 같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느끼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가? 사실 많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수많은 기반들, 관계들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조금만 더 보면, 요거는 이제 약간 사례인데, 그래서 도시에서 뭐 이런 주거권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주거기본법 2조에서는 우리는 모두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인권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뭐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유엔 주거권 특별보좌관 레일라니 파르하가 옵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또 뭐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홈리스와 비적정 주거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돼서 당시 좀 파장이 있었어요. 그 비적정 주거 문제, 홈리스. 그러니까 홈리스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노숙인들, 그러니까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이제 적정 주거 공간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홈리스 혹은 노숙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노숙인 복지법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노숙인은 일정 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PC방 뭐 이런 데가 아직은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2020년에 한국도시연구소가 이제 조사를 한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요. 만화방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여기 꽤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한편으로는 정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리가 아픈 기억이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막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한 3,000원 내고 하루 종일 있고 그 당시 이제 동지상영 영화 비디오 틀어주면은 그거 보고 졸고 지금도 꽤 있습니다. 만화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양동 같아요. 서울역 뒤에 있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이제 쪽방촌입니다. 자, 쪽방촌이잖아요. 이 화장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더 식사를 하셔야 되지만 항상 해마다 한 여름에 무더위 한 30도, 37 되면은 조금 이제 똘똘한 기자들이 그런가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온도가 36도인데요. 이 실내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럼 뭐 41도, 42도 나오고, 여기는 지금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요. 지금 선풍기 하나로만 버티고 있으십니다. 채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쪽방촌의 어떤 그런 실태를 막 보여주는 게 해마다 나와요. 제가 이게 10년도 넘게 전부터 이거를 다뤘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안 바뀌어요. 이 쪽방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물이에요, 물. 서울이 대표적으로 아리수기 때문에 아리수 이제 막 수돗물로 먹어도 됩니다. 한때는 서울시가 회의할 때요, 아리수 컵으로 갖다 줬어요. 마시면서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요, 여기서 아리수가 쫙 오는데 여기에 수도관이 너무너무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녹물이 나오냐? 이 최첨단 AI 자율주행 시대에 건물주가 빈곤 재테크를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첫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낡게 유지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2등급을 받기 위한 빈곤 재테크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 말고 이제 그 전 시장 같은 경우 서울시가 그래서 일부 쪽방촌을 임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입이 찢어집니다. 왜? 서울시는 또 이거를 이 상태로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싹 고쳐요. 그러면은 건물주는 돈 안 대고 또 이렇게 싹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쪽방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고시원이 있고요. 아직도 이런 곳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여인숙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것들을 유엔이 적용을 하고 그래서 유엔 해비타트가 포용도시라는 걸 얘기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런 도시인가?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 연구팀이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 하면서 그 서울시 영역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서울시가 한때 막 공유도시 얘기를 하면서 뭐 따릉이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순하게 이게 공유 경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짜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걸 한번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 커먼즈라고 하는 여러 종류들을 도시에 적용시키는 것들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마을마다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얘기들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파리 15분 도시랑 연결이 돼요. 저희가 파리 15분 도시를 알고 이걸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파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파리 15분 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혹은 빠른 보행으로 이 15분 안에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자원들과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큰데 저기에 큰 병원, 여기에 큰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이 안에 컴팩트하게 다 몰아놓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이쪽으로 그 충격이 파급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그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싸면 안 된다는 거죠. 비싸면. 그러니까는 지금도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게 조금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시세 대비 70%를 임대를 준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역세권 시세 대비 70%에도 청년들이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뭐 1억 5천, 2억 막 되니까 전세금이. 그리고 역세권일수록 그 집 밖을 나오면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15분 도시를 만들다 그래도 여기에 스타벅스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무슨 뭐 고급 레스토랑만 있다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잠만 여기서 잘 뿐이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싼 데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이제 적정 가능한 비용으로 설계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런던 코인스트레이트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번 런던에 가시면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건너편 다리 템즈강 건너편에 있는 데인데요. 굉장히 슬럼가였는데 여기를 80년대 후반부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조금씩 공동 자산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협동작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이 마을을 재설계를 해버립니다. 좀 긴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다니는 홍성 장고 조산리에서 실험하고 있는 인프라예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구축을 했고 여기 아까 보였던 사진이 이 온누이 이 농장이고 이미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이런 것들을 거의 만들고 있으면서 요거를 지금 아이고 없어졌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 놓인 돌봄 센터를 그냥 건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을 포함하고 또 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마을형 돌봄 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런던 킹스크로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도시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굉장히 멋있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아전트라는 데가 처음에 몇 차례 공무안들이 계속해서 채택이 안 되다가 아전트가 한 장짜리 기획안을 냈는데 이 한 장짜리 기획안의 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중대하고 복잡한 계획을 우리 안에다 담을 수 없고 중요한 건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원칙을 수립하겠다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고 그걸 채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무려 6년 동안 353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 해 60회, 그 한 달에 한 5번 정도의 그런 미팅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6가지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임대주택, 일자리, 공공공간, 유산보전, 환경보전, 여가와 교육시설. 근데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이거다. 마치 영화 타짜에서 난 딴 돈의 반만 가져. 이런 것처럼 우리는 80%만 개발한다. 나머지 20%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다. 왜? 이건 미래 세대의 몫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안전한 거죠. 현 세대를 위해서라도. 왜냐면은
100%를 했다가 오류가 나면은 그걸 수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80%, 저는 70%도 좋고 60%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계획하에서 킹스크로스가 아까 그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도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임대료가 좀 상승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미팅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그것들을 좀 나름 버퍼링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긴 했어요.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장곡 마을에 요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지원을 했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아시죠? 여기 위스트의 별내, 저쪽 별내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이런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 여기 거주민들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대축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이 마을을 설계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커뮤니티 룸들을 제안을 해서 이것들을 설치를 하고 지금 뭐 100개의 학교, 뭐 도서관, 카페, 취미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계획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현재도 지금 6년째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8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분양가를 8년 전 가격으로 할 건지 최초 가격으로 할 건지 8년 끝나는 지점에서 할 건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인 거는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두서없이 이제 도시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좀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상지가 아키텍처들이 모여있는, 아키텍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아까 지구라트를 짓는다는 것, 그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사실은 도시를 짓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아까 먼저 제가 그 장곡 오누이 마을이라는 곳이 여기에 요 건물이 6년 전인가 7년 전에 요게 하나가 져져요. 근데 요게 어떤 공공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주민들과 이제 건축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 설계를 해서 지금 만들고 저도 이제 쓰고 있지만 이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간 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을 그리는 마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저라는 아직 그 한참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했지만 저는 도시를 짓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고 도시를 짓는다라는 건 저는 어떤 건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프라가 깔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일상의 동선과 생애주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 한 4, 5년 동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찾다 보니까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 어떤 아이디어 개념 구상이더라고요. 상지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데 이 도시 안에는 이제 어떤 자유의 동선들이 그려지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상지는 어떤 도시를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냈나요? 아니,